자, 안녕하세요. 국선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한 통 강독을 이제 좀 마치고 그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심부셈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단군 숭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 심부셈 326페이지 표 보세요. 자, 심부셈 326페이지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상고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상고사 내용은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고대사 부분하고 역사 기록이 많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 그 관련된 내용도 밖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요 내용부터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조선과 진국, 그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역사 기록이 인멸된 형편에서 현재 우리 측 자료에서 당군을 역사적 인물인 우리 민족의 개국 시조로 인식하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려 몽골 간섭기 이후다. 그래서 13세기 이전의 고려인들은 당군을 대체로 평양의 사당에 모셔진 지역의 시조신 또는 항해도 구월산 지역의 상승사들을 모셔인 민간 신앙적 어떤 지역신을 간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군의 존재는 상금 유사 때부터 이제 존재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식으로 뭐 민족의 어떤 시조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어떤 토착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군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존재였어.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기원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13세기 이후 몽골 침입 전략, 그러니까 몽골 침입 그 침략 전후에 돼요. 자,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몽골 침략을 받으면서 뭐가 해체됐다고 했죠? 일통 삼한 의식이 해체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라는 의식이 이제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 이제 침략을 받다 보니까 내부의 응징력이 강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민족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골 침입기 때 이 민족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그다음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동남아시아 책에 있죠. 동남아시아인데 동아시아 책에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일본은 몽골 침입을 통해서 이제 두 번의 이제 격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신국 의식을 갖게 되고 베트남도 이제 세 번의 몽골 침입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쩌난교 때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몽골 침입을 이제 받고 나서 대월사기라는 어떤 것을 편찬하게 되죠. 일본과 베트남이나 우리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몽골 침입을 받으면서 어떤 민족 의식이 부각했다라는 게 공통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상국유사나 이성우의 제왕운기, 그다음 백문부의 삼성군 등 기록을 통해서 종래 이제 자연식이자 지역 신적인 당군 숭배가 국가 시조 및 역사 공동체 시조인 당군 숭상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당군을 개국 시조로 서술함으로써 민간의 정통 사상이 지배층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민족 의식의 성장과 심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식이 조선 왕조를 개창하면서도 사대부 계층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 초기 때는 당군 숭배 사상으로 이제 연결되거든요. 이걸 제도화시키고 자, 조선 왕조를 개창하면서 사대부 계층은 민족 및 개국 시족인 당군에 대한 숭배를 제도하게 이뤘다. 그래서 고려 시기의 역대 시조로 기자와 동명왕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였다. 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기자하고 동명왕을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부터는 당군을 제사를 지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청명을 받은 국가가 시조로서 당군은 중국의 역사의 원조로 숭앙되는 요임금과 대등한 청명을 받는 분주한 인식이 제도화되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건국 연도가 요가 건국하고 나서 요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25년 삼국유사에서는 그 다음에
동국통감에서 한 40년에서 50년? 네. 요 정도 이제 즉위 연도를 설정해 놨죠.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요임금과 대등한 청량을 받은 군주. 그다음에 약간 중국보다는 좀 뒤처졌다라는 의미.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이제 쓰고 있어요. 자, 태종 12년에 평양의 기지하면에서는 당군과 제사하는 것을 제도했고 위패를 조선온 당군지휘라는 호칭은 조선국왕으로 임명했다. 아니, 위패는 조선온 당군지휘, 호칭은 조선국왕으로 임명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 11년에 평양의 당군과 동명왕을 함께 모시는 사당이 세워졌고 그 위패를 조선당구로 계칭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조 2년 때는 또 당군의 입회를 또 이제 그 조선시조 당군지 기자의 입회를 후조선 시조 기자지라고 이제 확정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군 숭배가 이제 기자와 함께 동료와 함께 같이 숭배를 하면서 되게 중요시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 때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조선 초기에 이르러 민족과 개국 시조사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당군 숭배는 다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당군 숭배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발현되고 중국사 못지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어, 민족 국가의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우리나라 영역이 본래 요동에 거친 강력강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주 요동도 우리 땅이다. 이런 게 어떤 의식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들이 이제 동국 통감에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동국 통감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자치 통감에 있는 요의 직인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 50년 빼가지고 좀 뒤늦게 해서 BC 2333년을 당군이 이제 나라를 세운 걸로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이제 우리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구하다라는 걸 나타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주요 것은 뭐냐면 당군이라는 역사적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역사 인식을 얘기하는 거야. 당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당군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고 옳으냐는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에서는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제 당군을 역사적 실체로 보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원도 BC 2333년이라는 당군 기념 믿지 않아요. 대개 보면 설립 영도가 이제 고조선 영도가 고조선 그 주변에 있는 중국 기록이나 그다음 유물 유적을 볼 때 한 BC 10세기 정도 보고 있어요. BC 10세기. 자, 근데 이제 이런 당군 숭배가 16세기 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세종과 세조를 고비해서 16세기 때부터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그러면 16세기 때 왜 이제 쇠퇴되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세력 관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등장했던 16세기 때 이제 세력은 살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당군보다는 중화 문화의 어떤 그 정통을 받은 그 어떤 중화 문화를 전술해준 누구가 더 강조되냐면 기자라는 인물이 존재하게 돼. 기자. 예. 그래서 기자가 중화 문화를 이제 정파시켜줬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나타내는 게 이가 기자실기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이는 기자실기에서 기자들 공자와 맹자의 버금가는 성행을 추구하고 그 이후에 왕도가 위정자에 있지 않고 자야 선비층에 전승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왕도 정치를 어디에 찾았냐면 이 기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에서 찾아서 그 한국 유학의 도통을 그러니까 도의 흐름을 토착하는 데 기여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후기 때 이제 삼한정통론에 성립하는데 이런 쪽 기초를 제공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제 16세기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당군 숭배는 15세기 때 세조 때를 고비로 16세기 이후에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자, 주제학적 어떤
그 질서가 강조되면서 단군 숭배를 무의미한 경향으로 간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15세기 말에 동국통감이 편찬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점차 확산되어 우리 역사의 대부분 문화적 요인을 기저에 연결시키며 강조했다. 그래서 혈통이라는 것도 혈통을 적인 측면에서는 그 단골 연결하지만 여기 보면 문화적 요인은 중화문화죠. 중화문화의 전수제로서 기자를 강조했다는데 요거는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좀 약간 뭐랄까 동구통감의 의미가 그 이중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 기자를 이제 연결시켜 강조하는 것은 그 아까 이제 여기 BC 2333년의 의미를 요 임금보다 좀 약간 뒤로 보면서 좀 약간 의미를 하락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BC 2303년을 또 당군의 유구성을 또 강조하는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뒤에 두 번째 의미로 뭐냐면 해석할 수 있죠. 요 임금보다 좀 늦춰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당군의 의미를 뭐냐면 그 깎아내리는 그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밑에 있죠. 그래서 당군이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등장했음을 부정하고 당군의 나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국통감은 당국 기년을 제시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한 가지는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요와 다르다. 좀 뒤늦게 등장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16세기가 되면 청명을 받은 그 최초의 국가 시조인 당군이라는 인식이 그 의미가 약해졌고 동방동학이라는 시조서의 기저의식이 더욱 부각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들어와서는 그 다시 이제 당군 조선이 정통 역사에 정리되면서 당군 역사가 당군 숭배가 다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허목의 동사에서는 기전체 형식으로 역사 소설에서 당군을 정통 국가로 받고 홍만종 같은 이제 동국 역대 총국에서는 당군 기자 만 삼국 통일신라 여기 많이 들어갔죠. 이거 순서가 사만종통론과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양나라에는 이 정통론이 부각이 돼 역사에서 역사에서 왜 부각되냐면 이거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사망정통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명에서 어디로 갔죠? 청으로 갔잖아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정통도 이 청은 만주족이잖아. 요거로 간 게 아니라 조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역사 정통.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정통론을 내세우진 않았죠. 근데 조선후기 때부터 이게 정통론을 내세우게 돼요. 그 대표적인 정통론이 사만 정통론이고 우리가 이제 사만 정통론 하면 이인만 영사 뜨는데 이 이전에 홍만종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사만 정통을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통을 보면 당군, 기자, 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당군과 기자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 존재로서 누가 있었죠? 기록에 보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위만은 정통에서 제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위만은 뭘 했기 때문에 찬탈했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적 명분이 맞지 않잖아요. 이 사람을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통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키고 그 기자의 그 후손했던 준왕이 사만을 뒀죠. 사만의 중심국가 뭐야? 마한이잖아요. 그래서 마한을 본 거야. 또는 사만. 음.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 삼국을 정통으로 안 보고 그냥 무통 처리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삼국을 이제 정통 보고 통일신라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기반 사만정통의 기반은 이 홍만중 때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정통론을 추구해서 수용하면서 당군의 기록을 책에 들고 이제 뭐냐면 서술했다 이렇게 보죠. 그 밑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러면 안정국의 동사 강목에서는 당군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 사실을 보다 체계하고 쉽게 집대성 있다. 그래서 당군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를 세운 영웅의 시초라는 근거를 보강하면서 사실 고증의 측면과 민족의식의 측면을 종합하면서 당군 문화의 우리 역사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조선 후기 때도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군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국은 누구의 제자죠? 이익의 제자죠. 이익이 이제 사만정통론을 계승했다. 이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증의 측면은 이제 뭐냐면 이 안중국은 성리학적인 사관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뭐냐면 이제 실증론적 방법론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군의 존재를 실증론적 방법을 통해서 역사적 어떤 사례를 찾아갖고 증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증 측면과 민족의식의 측면으로 이제 당군 문화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종의 동사에서는 이 동사는 그 앞에 있는 동사 있죠. 허목의 동사하고 좀 달라요. 이름이 이제 그 비슷하긴 하는데 다른 책이에요. 허목의 동사나 이종의 동사나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한 책이죠. 동자라는 것은 중국을 볼 때 우리가 동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 이 이종의 동사는 이제 기자정통론을 부정하고 16세기 때 유행했던 기자정통론을 부정하고 당군 정통론을 강조하면서 당군의 신교까지 이제 인정하죠. 당교를 일종의 종교 차원에서 인정까지 해요. 그래서 당군, 기자, 사만, 후조선을 본교하고 세가 열전, 지휘, 연표를 두는 역사 소설책을 채용해요. 당군은 우리의 역사 출발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민족적 의식에서 당군은 우리 문화에 형성된 인물로 적극적으로 평가됐다. 자, 그래서 조선후기 때 이제 당군 사당에선 조선을 개창 신인으로서 계속 제사를 올렸으며 18세기 때 평화동맹에서 숙련주의 지위가 지위로 격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상의 삼성사 재상의식도 결국 평양 당군사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예. 자, 그다음 요컨대 이제 조선후기에는 당군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만든 문화적 존재를 받들고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 당군의 정통령이 세워지고 당군 신교까지 성립하기 이뤘다. 인정하는 단계였다. 그러니까 당군을 이제 역사적 존재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군을 받드는 종교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너의 이러한 인식 체계는 한말 일제 강점기 때 박은식, 그 다음에 신채호, 정인복, 그 다음에 이제 안재홍 같은 근대제 역사 연구로 정리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당군 신교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단순히 이제 역사적 인물을 추앙하는 뿐만 아니라 종교 차원에서 이제 신을 받던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당군 정통신앙을 전해진 당군 숭배는 한마디로 이어서 대종교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종교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간도나 연해주의에서 한일 운동을 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종교는 항인 항공 당군을 삼신의 삼실체의 어떤 신격으로 이제 숨기려고 그다음에 제1세 교주 나철 그다음에 제2세 교주 김경을 이어지다가 일제 탄압으로 세약했다. 그래서 이 대종교는 약간 이제 뒤에 천도교라고 부르는 동학과 달리 일제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천도교는 좀 약간 일제 타협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종교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뭐냐면 집중적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나철도 자살하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대종교들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것은 주로 이제 만주였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뒤에 얘기 좀 할게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보냐면 이제 그 실록 관련된 내용, 실록 서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407페이지 좀 볼게요. 자, 하늘을 대신한 사관의 지필에서 사관 간의 실록 내용이 있는데 조선에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기독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고 했죠. 역사를 기록하는. 자, 이 역사를 왜 기록하냐? 이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든 행위들, 인간 행위들 다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덕이라는 게 필요해. 도덕이 있기 때문에 법 이전에 어떤 것들을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럼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이 뭐냐? 이거는 좀 약간 국가마다 달라.
문화권만 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잘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못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가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제 심어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관념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가 유지되는 거고,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나 신도교에 무슨 세계관이 있죠? 윤회적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나의 덕을 어떻게 지금 현생에 닦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태어난 세계에 어떤 지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뭘 통해서 통제를 하냐? 최종적인 어떤 도덕적 판단을 역사에서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은 몰려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야. 이름. 어. 자, 이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은 어디에 남기냐? 당연히 역사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역사에서 기록을 남기면서 이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이야. 유교적 사관에 이게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그 기록이 남겨요. 그때 특히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관들이 왕 옆에 있으면서 막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왕이 많은 전제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책이 후대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왕의 전제를 막을 수 있고 왕의 어떤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물론 연산군처럼 막 나가는 이제 왕들은 그건 신경 안 쓰지만 대부분 왕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기록이 남기는 것 자체가 왕권을 전제하를 견제한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볼게요. 조선 왕조는 그 각 왕들마다 이제 실록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태조부터 철동까지 총 25대에 거쳐서 이제 그 실록을 남겼는데 실록은 왕들별 편년체 간찬사서예요. 왕을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했고 태종에서 철종까지 본 것은 이게 이제 순종하고 고종은 이왕직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통 실록에서는 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25개 실록이 있었죠. 25대에 걸쳐서.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시대의 역사 편찬 기구는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자, 춘추관은 시정을 기록을 맡으며 모든 문관들을 임명하여 그 영사에서 기사관까지 전 간원이 중앙부서의 주요 기관으로 간원이 겸임하게 됐다. 그래서 건국대전에 확정된 춘추관 경관은 6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경관이라는 것은 이제 겸직하는 그 간원이죠. 다른 기관에서. 자, 그래서 이제 춘추관은 8명의 그 춘추관 기사관이 또 전인사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인사관 외에도 50명의 춘추 간직을 겸임한 견인사관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시정기에 작성을 쓰이는 소속 관청에 관계된 자료를 초록하여 춘추관에 보내는 임무를 담당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정기라는 건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시정기라는 거는 그 실록의 이제 기본 자료기도 하지만 이걸 왜 만들었냐면 각 관청의 업무 일지를 정리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춘추관 일기라든지 순정 일기, 각 관청의 업무 일지, 경영 일기 이런 것들 날마다 뭐냐면 그 초고 기록을 해. 그걸 또 월별로 또 기록을 해요. 묶어서 그리고 연말 때 그걸 정리해서 만든 것이 시정기예요. 그러니까 간첩의 업무일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3년마다 인쇄를 해갖고 춘추관 의정부 외사고 이제 보관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후에 이제 관료들이 각 관청의 어떤 그 업무라든지 왕의 어떤 그 동정 이런 것들 파악할 필요 있잖아요. 업무 차원에서. 그래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나중에 조선왕조의 기본 자료, 그러니까 사초와 함께 기본 자료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시정기에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죠. 그 시정기는 사초와 상속을 싣고 있는 승종일기,
그 각 간증의 기록을 모아서 연월 일순으로 정리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춘추관 전인 사관들은 사초의 시정기를 정리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정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이걸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인사관 8명은 예문관 전인 간인 동시에 간원인 동시에 춘추관 기사관으로서 사관이 되어 입시, 숙직, 사초의 작성, 시정기 작성, 실록 편찬, 실록 보관의 포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입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왕 옆에서 왕이 많으면 들어가서 기록하는 사관들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들어가서 왕의 곁에서 입시해서 옆에 있으면서 작성을 하죠. 이게 입시사초야. 입시사초는 이제 반납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기억했던 왕의 말과 그 다음에 자기 평가를 같이 적어요. 이게 이제 가장사초죠. 이 가장사초는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어디에 제출하냐면 실록청에 제출한다고 저번 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왕의 정사를 임할 때 직접 좌우에 입시하여 논의되는 정사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전에서, 편전에서는 이제 정전의 청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계, 상참, 경영, 대신, 인견 다 이제 다 적어. 왕이 이제 사냥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이제 쭉 있으니까 여기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쭉 넘어갈게요. 예. 뒤에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달라고 보세요. 사초의 종류가 나오는데, 사초는 입시사초와 가장사초 구분할 수 있어요. 입시사초와 가장사초.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입시사초는 전인간 그 사관 가운데 기사관이 정사로 이루어진 장소에 입시하여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사초는 사관이 경문한 보고 들은 왕의 언동과 전사, 인문의 현 부득시가 기록. 그러니까 사평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입시사초 안에서는 그걸 쓸 수 없죠. 막 왕이 말하는데 그걸 다 쓰기도 어려운데 그걸 또 와서 평가하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나 이런 거는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사평에 덧붙여 실명으로 직설을 내어 집에 간직한 그 사초였고 가장사초는 실록에 편찬할 때 실록청에 제출해 편찬한 자료였다. 자, 가장사초는 입시에 기록한 전임사관의 기록인 입시사초와 다른 성격을 띠며 대체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초를 자시한 견인사관의 사초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초는 직소와 지표의 원칙에서 군주 및 신료의 인문에 대한 사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도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은 피라 사건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피라 사건이 무오사예요. 무오사. 그래서 이제 이 무오사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초가 문제가 조이 조이제면 사초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사초를 직접 본 왕이 태조 위에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건 약간 이제 좀 기록하고 좀 상관된 게 있어요. 세종 때도 좀 봤다는 사람도 있고 세종이 용비노총과 쓸 때 이렇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종 때도 봤다는 사람. 예종 때 이제 이 또 사화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사초가 문제가 돼갖고 실록의 기록이 문제가 돼갖고 이제 그 일어난 게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예종 이후부터는 이제 이 실록을 왕이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근데 왕이 이제 보면 안 되죠. 왕이 보면 실록을 제대로 어떻게 했어요? 기록을 못 하잖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연산군 때 우리가 그 기록을 봤다는데 연산군 때는 엄밀히 말하면 그 실록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선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사초를 그러니까 초록해서 봤다는 거죠. 그 연산군조차도 실록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 태조라든지 세존이나 예종 같은 사람들은 직접 본 왕도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은 보진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실록 편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제2 중에 왕이 죽으면 이제 실록청이 만들어져요. 춘추관 밑에. 그래서 이제 조선 실록은 고려와 달리 왕이 죽은 후에 곧바로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태종 8년에 그 태조 이성계가 죽자 태종이 이듬해 태조실록의 수찬을 명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당대 그 당시 현대사죠. 현대사를 당대인이 편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그 당시 태종은 영주 추주 간사 하륜의 의견을 따라서 곧바로 이제 편찬하도록 했고 결국에 이제 태조실록이 태조 10년에 춘추관의 주도 편찬을 착수하여 태종 13년에 15권 분량으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당대사 실록 편찬은 후대에 그대로 적용돼 왕이 죽은 후에 곧바로 이루어졌으며 단종 때 실록청을 두어 그 실록 편찬을 전단시켰다. 그래서 이제 실록청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조직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실록 편찬의 명이 내려지면 정황대 사관을 영위했던 전인 사관들은 재임시 작성하여 집에 보장했던 가장사초를 제출하죠. 예. 근데 이때 이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요. 누굴? 그래서 가장사초를 비롯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그 편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조선왕조 실록은 1차 사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1차 사료가 아니고 이 왕이 죽은 후에 편찬된 2차 사료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많이 작용되고 뭐냐면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된다는 건 뭐냐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근데 있는 사실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들 뭐냐 뽑아내 갖고 만들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에 정치 의도가 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사론도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정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왜곡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런 걸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실록이 편찬돼서 심지어는 실록이 수정하기도 하고 개수하기도 하고 하죠.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개수실록에서 이제 아예 이제 뭐냐면 실록을 부정하고 전해실 새로 편찬한 실록 있죠. 현존 개수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사실들을 수정하는 수정실록이 있어.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과 경조 수정실록 있죠.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 같은 경우에는 서인들이 편찬했고 그다음에 선조 원실록은 저기 북인들 세력들이 편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각의 기록이 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냥 실록이 쓰여졌고 심지어는 개수하고 수정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보면 자, 이러한 가장사초를 비롯한 순종일기, 시정기, 경영일기, 각삭 등록, 그러니까 각 간청의 등록 기록물, 개인문집, 야사 등등 조본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발행된 일종의 업무 기사, 관련된 간청에서 이제 매번 발령된 그 간청 그 기록, 어, 간청 일보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신문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조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자료가 이제 신료청에 모이면 각방의 난청이라는 건 뭐냐면 신료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료청이 이제 근데 왕이 제2연도에 따라서 방이 만들어져. 3년마다 1년에서 3년까지는 여기 방, 4년부터 6년까지는 이 방 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당면한 왕들, 뭐 문종이나 이런 왕들은 한 개방밖에 안 되겠죠. 근데 영조같이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들은 보통 이제 10개 방, 열 몇 개 방 만들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밑에 각 방에 난청들이 존재해요. 그 간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각 방의 난청이 정황대 그 역사적 사실을 자기가 맡은 연도에 따라서 편년을 정리해서 각 방 당사자들이 또 이걸 검토해요. 이게 초초본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세 번을 거쳐 갖고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 밑에도 있지만 초초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초본, 그 다음에 정초본. 그래서 초본을 만든 다음에 이걸 또 가식 검토해서 중초본을 만들어요.
다시 검토해서 3번에 거쳐서 이제 정초본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이제 금속활자로 내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뭐냐면 5부겠네요. 5부를 인쇄해서 5대 사고로 이제 보관을 해둬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인데 좀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 초초본과 중초본은 이제 정초본 만들 때 초초하고 중초는 없애거든요. 그래서 정초본만 남아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초초본하고 중초본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정초본은 없고 아예 만들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강해군일기예요. 강해군일기. 그러니까 강해군일기는 정초본이 없어. 이 정초본 만들려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 부족으로 또는 인조반정 혼란 때문에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일기는 초초본하고 중초본이 다른 실력과 달리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다른 실력은 정초본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조선왕조 실력이 얼마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초초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분조 활동 있죠. 이 분조 활동이 자세히 적혀 있어. 근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조 활동을 부각시킬 경우에 강해군의 정통성을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반정의 주체에서는 별로 안 맞다 못 마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중초에서는 분조 활동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분조 활동을 알게 된 것은 강해군 초초본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강해군 초초본은 또 이런 말도 있어. 그 강해군이 안진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자주 충혈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초본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성깔이 들어서 눈이 빨개진 게 많다. 충혈된 게 많다. 이런 거 기술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 때 똑같은 사실이라도 이게 이제 뭐 중초본에서 좀 약간 왜곡돼서 이렇게 부각이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초초, 중초, 정초 3번을 갖다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초초와 이제 중초는 나중에 없애고 정초본만 실력 편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거 제 기존에 기본이 됐던 사초와 시장기는 다 이제 뭐냐면 세검정에 가서 씻고 그래서 먹을 쭉 빠요. 그 종이를 재생하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재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초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초를 이제 뭐냐면 내용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실록을 만들고 나서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초초는 도청에 넘기면 도청 당상과 낭청의 첨사의 중초를 작성하고요. 중초는 다시 도청의 당상과 총재간에 감수하는데 마지막 문장과 체제를 통해서 정초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정초가 작성되면 실록이 편찬되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초초, 중초, 전초의 3단계를 거쳐 실록이 편찬이 완성이 되면 복번을 인쇄하여 사고에 이제 보관을 하고요. 사초와 시전기의 편찬 자료와 중초본은 이제 그걸 놔둬서는 안 되겠죠. 자문원 밖에 세검종 부분에서 세초에서 종이로 재생 사용한다. 먹을 뺀 다음에. 왜냐 그 당시 종이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초초와 중초본이 남아있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강해군 일기 정도만 남아있었다. 그전에는 이제 다 지워버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찬된 실록은 사초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춘추관과 외방사고에 그러니까 외방사고라는 것은 이제 그 춘추관 외에 지역에 둔 사고를 말하죠. 그래갖고 보통 윈진한 이전에는 춘추관 사고 외에 충주나 성주, 전주 사고를 뒀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무왕산. 만이산 사고는 정족산을 두고 다시 옮겼고 무왕산 사고는 적상산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실록을 하면 이제 실록의 관리를 이제 실록청에서 하는데 정기적인 포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꺼내서 이제 뭐냐면 그걸 말리는 거야. 이제 햇빛에 말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뭐 존벌레 같은 거, 책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 점검, 이안, 그 다음에 칠해, 고철, 예, 실록간의 개수와 수호 등을 한다. 그래서 고철이라는 건 왕이 필요할 때 가끔씩 이제 또는 업무에 필요할 때 실록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 실록에 있는 내용을 초동은 할 수 있어요. 사돈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또는 이제 새로운 그 책을 만들 때도 이제 뭔가 예전 기록이 필요하잖아.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춘추관 및 충주, 전주, 성주 사고, 외방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사관들이 직접 수송하였다. 보관된 실록은 3년마다 사관들이 직접 나와서 말리고 이제 관리하고, 사고가 비해세거나 그 사고라는 거는 실록을 보관하는 내용, 그 창고를 얘기하죠. 거의 비가 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관이 이를 살피도록겠다. 자, 그래서 이제 사관만이 실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에 수송된 내용을 사관 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한 비밀 보장 정신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관에는 이제 실력에는 뭐가 또 있냐면 구성이 있는데 그 본문의 본문과 세조, 사론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본문, 세주, 사론 이렇게 있는데 본문은 당대 역사적 사실을 편년치가 서술한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이제 세주는 본문의 서술 내용에 대해서 별도 형식의 보충 기사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논문의 각주를 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론은 사신 와이다 해갖고 당대 천안은 인물에 대한 12등치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쓰되 그 사실의 평가를 그 밑에다가 사론을 쓰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실려 있냐? 대부분 이제 인문의 시비 득실에 대한 유교적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고 동시에 유교적 도덕적 교훈 사관에 입각한 사론이었다. 어떤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거쳐서 이제 연월일수노 편년철 기수한 사소고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실록이 있긴 하지만 그 중국의 실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 내용이. 그리고 중국 실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원실록, 명실록, 청실록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치적 기사들만 좀 적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예전에도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천문 관측 내용들 등등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실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실록이나 그 다음에 청실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자로 기록됐죠. 천실록은 만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피는 우리보다 너무 많은데 실제 내용은 우리가 더 많아요. 예. 이 번역된 두 개의 언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자체만 따지면 번역된 내용만 빼고 내용 자체만 따지면 훨씬 더 조선왕조 실록이 더 많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은 그 유네스코 이제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네.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한능검에 나왔더라고요. 시험 문제에.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럼 조선 초기의 과학 발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다시 한쪽에 들어와서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선 초기에는 과학이 상당히 발달됐어. 조선 중기와 달라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성리학을 가지고 내세웠고 나라를 세웠지만 이 고려후기 때 영향 때문에 고려후기에 이제 원나부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요 조선 후기 때 과학 기술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특히 이제 뭐가 발달되면 천문학이 발달했어.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되고 이거 관련된 역법이라든지 칠정산 같은 역법이라든지 그다음 관측기구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추구기. 예. 천문학은 좀 관련 없지만 하여튼 이거 농사할 때 필요한 것들. 천문학은 왜 발달될까요? 천문학이 발달된 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하늘 왕을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명을 하늘의 명을 받아갖고 일반 민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알아야 돼? 천문지이던 천문 그 하늘이나 우주의 어떤 천문 현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것도 이제 발달 수밖에 없는 왕의 정통성을 이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발달한 거고 왜냐면 왕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뭐냐면 세우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느 때 이제 추수를 하고 어느 때 씨를 뿌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절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거는 하늘의 어떤 천문 관측을 보고 아는 거야. 농사에도 꼭 필요해.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세우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선 전기 때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강독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4페이지 펴보세요. 네, 교과서 64페이지가 아니라 보충 자료 6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64페이지에 이제 과학기술 발달 내용이 있는데, 자, 조선은 건국 초부터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해 천문학, 농학, 의학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을 준 과학기술 발전에도 노력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건국 초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 들어가면 이게 좀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살인들이 등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조선 초기에는 주로 이제 농업과 관련된 천문학이 이제 발달됐죠. 그래서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도대 사긴 별자리 지도인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어요. 예. 요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고 수능에 나왔죠. 이거 명칭 외워두세요. 예. 청상열차 분야 지도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드는 거야. 별들의 위치를 별자리 위치를 그린 지도야. 그러니까 이제 천문 지도가 천문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언제만 그걸 바탕으로 했냐면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고요. 조선이 건국되니까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에서 예전에 고구려 수도 평양성에서 오래전에 그 있었던 천문도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을 바탕으로 해서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든 거야. 아,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의 이제 천문학 기술도 발달됐다는 걸 또 반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뒤에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왕권의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문도가 발견되면서 하늘이 이제 고려에서 조선의 왕조로 넘어가는데 어떤 그 인정을 해줬다. 자, 그래서 천문도가 발견된 거고 이걸 바탕으로 청산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다. 그 아까 했던 이 천문학 발달 어떤 배경에는 그런 왕권의 정통 상립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명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천문을 바탕으로 청산 열차 분야 지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청산 분야 열차 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 창경궁안에는 간척대가 이제 설치되고 천체 운영에 간척한 기구를 만들었죠. 천문화의 발달로 따라 이제 역학도 발전이 됐는데 세종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중국의 수신력과 아라비의 해외역을 만들어서 칠정산을 이제 만들었어. 이 칠정산은 중국의 역벌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해갖고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걸 할 때 대개 북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분 늦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이걸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맞췄다. 예. 그래서 이제 일식과 월식 같은 걸 해서 이제 뭐 할 때 그 당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근데 이걸 이제 딱 맞춤으로써 왕권의 정통성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 역법선이 뭐냐면 칠정산이에요. 칠정산.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조선 후기 때 역법은 시연역이죠. 이건 뒤에 얘기를 할게요. 칠정산 관련된 내용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잠깐만요. 67페이지 잠깐 보고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 읽고 보죠. 일단. 예.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계가 물시계. 요거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요거 하면 기출에 나왔고 해시계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시계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를 만들었다. 예. 추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분 구등법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서는 항약 운동이 일어나죠. 이거는 고려 후기 때부터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약자를 사용해갖고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조선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세종 때 우리나라 약제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한약 직성방을 이제 편찬했고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한양 직선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대 의소를 이제 집대성한 의방 유치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했다. 자, 한국의 제조는 그 세조 때, 태종 때 최무성의 아들 최해산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종 때는 군기감을 이제 뭐냐면 군기감의 사정거리가 늘어난 하포를 주조하자 하포의 주조법과 해학 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한 총통 등록을 이제 편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종 때는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일어난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 병감을 가행했고 성종 때는 진법을 편찬했다. 자, 그다음 조선 초기에 활발한 편찬 사업으로서 인쇄 기술이 발달됐고 그 태종 때는 주자소를 설치해 구리로 개미자를 주조했고 세종 때는 갑인자를 주조했다는 거예요. 네. 개미자하고 뭐 갑인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할자잖아요. 이 할자를 이제 뭐냐 고정할 때 이 갑인자가 좀 단단하게 더 고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술적인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개미자와 갑인자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칠정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칠정산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먼저 25페이지 보충자료 잠깐 볼게요. 자, 그 출장과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제가 첫 번째 비밀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 자, 출장사 내용을 보면,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중국의 역사를 수입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치가 달라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 역법 자체도 완벽하지 못하고 오차가 많았다. 오차가 많은 것은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좀 물론 예전 시대보다는 좀 많이 했지만 중국의 수학적 그보다는 수학보다는 뒤떨어졌기 때문에 잘 못했어. 그래서 이제 천문학을 좀 잘하려면 그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 뭐냐 수학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법을 이제 수입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은 거예요. 또 중국의 위치하고 우리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경도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분마다 맨날 늦고. 예. 자, 이에 세종은 정인지와 정초, 정응지 등의 명하에 우리나라 고유 역법서를 만들도록 했고 이 과정에 세종과 학자들은 혼천이와 간이 같은 천문 관측 기구를 직접 제작을 했죠. 그래서 세종은 매일 세자와 정초, 그 다음에 정인지들과 함께 간이대에 올라 역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관측 기구를 이용해서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기록하고 한성의 경위도 그 다음에 일출과 일몰의 시간, 밤낮의 시간을 측정해 새로운 역법을 바탕으로 했다. 측정해 새로운 역법이 바탕이 되도록 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이제 결과 한성을 기준으로 해와 달, 오행성의 위치와 계산한 칠정선이 완성됐다. 그래서 칠정선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는데 내편은 원의 수식력을 바탕으로 한성을 간직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됐으며 그러니까 내편은 원의 수식력이 이제 기본이 됐다는 걸 이제 보이고 있죠. 그다음 외편은 아라비아 역법의 해석을 참고 내편을 보완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칠정사의 의미가 나와요. 자, 칠정사는 조선전기 과학의 자주적이고 주체적 성격을 보여주는으로써 당시 천문학 역과 역법 체계를 지며 우수한 역법서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칠정사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칠정사 관련된 내용 한번 더 읽어볼게요. 67페이지 보충자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새로운 역법을 만들다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칠정사안을 만든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세종시대 때 그전에도 그랬지만 일식 형사를 제대로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기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이제 늦게 나타나. 우리가 15분 늦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만들어야지 일식 형사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왕이 나가서 신옷을 입고 이제 뭐냐면 해가 나오길 기르는데 이건 뭐냐 이게 일종의 자신의 정통성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하늘의 어떤 뜻을 알고 그에 맞춰서 의식을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줌으로써 왕의 정통을 살리는데 근데 그걸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걸 제대로 못 맞추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갖고 이제 세종 때 중국 역벌 만들기 시작해요. 아니 중국 역벌 바탕으로 해서 칠정사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종 때 중국의 역법을 바탕으로 칠정성 4편이 제작되었다. 당시 사용된 중국의 역법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것과 달리 칠정성 4편은 한양 일출 일본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일식과 월식, 날짜의 계산의 변화 등을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한양의 동짓날짜기가 베이징은 14분 긴 것을 밝혀졌다. 그래서 그럼에도 1422년 1월 1일 날 일식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이 정부는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데 뛰어난 이스라엘 역벌 첨주해서 실정상 외편을 만들고 해외력을 이제 첨언한 거죠. 이걸 합쳐서 실정사 4편과 외편을 합쳐서 발표했다. 그 실정사의 칠정의 이유는 1월 해와 달 그리고 목, 화, 토, 금수의 5개의 행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래서 이게 합쳐서 이제 이거의 운행을 이제 기록한 것이 실정상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여기에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과학기술 관련돼서 이제 한 통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전기 과학기술에 있어서 눈부신 발달을 보였다. 이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여러 문물과 제도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바탕 에 종래의 과학기술을 총집약하여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농법, 촌문, 의학, 인쇄, 수일 같은 무기 발달을 현조했으며 각 분야의 우리나라 역사,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자, 농사기술의 정비에 있어서 특별할 만한 것은 1430년에 세종 12년 농사직설이죠. 자, 이 농사직설 되게 중요하죠. 기출문제에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조선 전기의 농서도와 같이 나왔죠. 요건 뒤에 이제 후생 관련된 읽을 때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래서 이는 우리나라의 풍토와 농법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농서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촌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는 농법을 개량하고 그걸 보급할 목적으로 편찬한 농서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은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왜냐면 지금처럼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갖고 보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농법을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일 때는 그렇게 뭐냐면 새로운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농법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양장록이 있는데 이 금양장록은 신흥지방에 있는 그 농법들을 정리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풍부함으로써 농사직설과 학번에 보급시켰다. 자, 이때 또 이제 농업기술이 발달되면서 대규모 수리시설이 신축 보수되었고 동시에 대대적인 신전, 간척 해갖고 개발된 이런 농지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수리시설을 바탕으로 한 수전농법이 그렇게 발달될 수 있는 여건이 된 지역이 아니에요. 강우량이 그 뭐냐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전을 하려면 이 수리시설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국가 차원이나 이제 뭐냐면 그 사대부에서 민간에서 이걸 어떻게든 수의 시설을 보급해서 수의전을 만들려고 했어. 강남 농법을 이제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실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17세기 때는 이양법이 이제 일부 지역이 아니라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유가 이제 이 수의시설의 신축 보수야. 그래서 대표적인 수의시설의 재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재원이나 보호 같은 것도 있죠. 재원은 이제 그 강 상류에 만들어진 거고 보는 규모는 작지만 강 하류에 만들어진 거야. 예, 지주에다가. 그 보는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주로 사림세력들이 이 보를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농사직설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간략하잖아요, 여기는.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좀 보충을 좀 설명을 할게요.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을 일단 교과서 자료에서 한번 볼게요.
보충 자료 65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65페이지. 자, 농사직설, 농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중국과 다르므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정부는 여러 도의 관찰사들이 경험이 많은 농부를 찾아다니며 그 지역의 농사 짓는 방법을 물어보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사직설을 편찬했고요. 사대부인 강희맹도 손수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양장록을 발간했다. 그래서 농사직설과 금양장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농사직설은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거고 금양장록은 개인 차원에서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농법 개발은 사대부 입장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농사직설과 관련된 조선 전기 때 농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셈에서 한번 찾아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자면 풀셈 422페이지 펴보세요. 자, 농사직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직설 세종 때 만들어졌죠. 근데 세종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나름대로 농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고려말 조선 초 우리나라 농정은 중국의 농서, 특히 농사 집요부터 비교한다. 이것도 하나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농사 집요는 그 당시 고대 예전부터 내려왔던 하북 지방의 농업 경험을 정리하고 종합한 농서로 하북 지역이 되니까 이제 반농사 중심이었죠. 반농사, 조농사 중심의 세형 농법을 이제 싣고 있다. 해마다 농사 짓는 방법을 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농사, 벼농사 발달 연작을 하고 있으므로 반농사 위주의 농사 집요가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풍토의 농업 정통과 농업 수준에 적합한 우리 농소의 필요성을 절실했다. 그래서 우리 농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로 태종 때부터 시작됐는데 농사 집요가 그 농소 집요는 이러한 노력의 그 결실이었다. 그래서 이 농소 집요는 농산 집요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사에 필요한 부분, 특히 밭갈이와 보리, 밀 재발 기술을 집중적으로 골라 이두도 번역한 책이다. 자, 요거 농소 집요 꼭 외워두세요. 예, 이거 외워둘까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농소지업은 농산 집요의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뭘로 이두도 뭐냐 기록을 한 거야. 이두도. 예. 요게 예전에 다 왔으니까 요 책 이름하고 그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농서 집요란 책이 검색을 해보면 중종 때도 나와요. 중종 때. 중종 때 편찬된 걸로 있는데 중종 때 편찬된 농서집요와 여기 그 태종 때 편찬된 농서는 다른 책이에요. 이름만 똑같은 이. 그래서 농상 집요를 뭐냐면 요약해 갖고 정리한 건 맞는데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정리했어.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책이니까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책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농소집요는 우리 농업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세종 때 이런 정부는 우리의 풍토와 다름으로 그 중국과 다름으로 농업기술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우리 농소를 만들기 결정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북방보다는 남방의 농사법 하삼도 있죠. 예. 하삼도의 그 뭐냐면 농사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했어. 그래서 정부는 전라 그 다음에 춘추 경상도의 노농 그러니까 좀 경험 많은 농민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농민들 배움을 통해 하삼도의 최고의 농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농사직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농사직설의 또 문제점이에요. 왜냐면 각각의 풍토에 따라 농법이 다른데 하산도 농법을 주 모델로 해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북방 지역 한경도나 평안도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부든 사대부들은 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좀 그러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이 농법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하산도 농법을 네, 그들에게 이제 뭐냐 강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각 지역의 풍토가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삼도는 인구는 많은데 땅을 좁잖아요. 그러니까 조민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고 이에 반해 한경도나 평양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은데 토지는 넓죠. 그러니까 넓게 짓고 인력을 적게 투입하면서 넓게 어, 짓는 방식, 조방적인 어떤 농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른데도 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농법을 다른 지역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그걸 맞춰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농사직설을 하기 전에 일단 이제 농사직설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원 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기본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은 세종 때 만들었고 농사직설 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교과서에도 문장이 있고 시험 문제 기출문제 좀 나와서 한능검에도 많이 나오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주상전하께서 세종께서는 명분을 계승하여 정사에 심써 더욱 백성의 일을 마음에 두셨다. 그 오방의 풍토가 다르고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가꾸는 법을 각기 있어 보수의 대응과 맞지 않음을 아시고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와 현의 늙은 농부들의 경험을 한 바를 모두 들어 올리라 하였다. 중복됨이 없이 간결한 내용 한 편의 책을 엮었으니 이름하여 농사직설이란다. 자, 그래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의 풍토와 농민의 경험으로 이제 편찬된 농소고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했다. 농가리, 논밭가리 요령과 파종법, 그 다음에 이제 식이법, 농기구를 기술했고, 그 다음에 요 책이 좀 기억을 해서 재민요술과 농서집서, 농상집요에 영향을 받았다.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 재민윤수와 농사집요는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이거 다 무슨 책이에요? 중국의 농서예요. 근데 이거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내용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건데 형식과 구성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나라로지만 이런 그 편찬할 때 내용과 구성은 재민요술과 농사집요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내용 자체가 아니라 형식과 구성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수전농법을 강조했지만 한전농법도 같이 실어놨죠. 그래서 한전농법과 수전농법을 같이 소개해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조선전기 위정자들은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의 농법만 중시하고 한경, 평안도 북방농법을 철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삼도 기준으로 해갖고 농법을 정리했다는 게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남부 지역 같은 토지는 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농법은 한정된 토지에도 많은 노동력을 들이는 방향으로 발달한 반면에 북부 지역은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노동을 절약하는 농법이 발전됐다. 예. 그리고 이제 금양장로, 뭐 농가집성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농사 경제법하고 그 내용인데 요게 이제 그 농사직설에 수록이 됐어요.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은 그 농사직설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농농사와 반농사 같이 실려져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농농사에 좀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사직설에 실려 있는 수전농법을 중시한 농농사를 보면 물론 여기 한전농법도 있어요. 수삼이, 건삼이, 모내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삼이는 그 어떤 거냐면 수경이라고 하죠. 수경은 그냥 말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수경 지파라고 해서 예. 그래서 물을 가둬놓고 뿌리는 방법이고 건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가뭄이 심하잖아요. 봄에 여름만 집중적으로 광호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봄 가뭄에 논에 물이 없어 수삼이 할 수 없을 경우에 주로 이 건삼이를 하는데 벼씨를 마른 논에 심어서 키웠다가 모가 이제 자라난 성장한 후에 물에 넣어 키우는 방법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농법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벽시가 마른 논에 심어 키웠다가 모가 성장한 다음에 뭐 문에 넣어 키우는 방법 이게 건삼이고 자 그다음 모내기법이 있어요. 삽종법이라고 하죠. 요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경상도, 강원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했던 거는 조선 초기 때니까 이걸 적어놓은 거고요. 자, 무판을 따로 만들어 법신을 뿌리고 무가 한 줌 이상의 자라면 다시 논을 옮겨 심는 경작을 하게 되는데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때 수의시설 부족으로 정부가 권장하진 않았다. 예. 소개는 하도 이걸 이제 권장하지 않았어. 왜 이유는 수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이게 권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 때 널리 일반화됐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뿌리 깊은 샘. 음. 자, 농사직설은 주로 이제 농가 박공식의 경제법을 간결히 기수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조선전기 농법, 특히 남부지방의 농법을 이제 알 수 있다. 하삼도 지역이죠. 당시 농민들이 농농사의 수삼이, 건삼이, 모내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수삼이야. 수경농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올보나 늑보 같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은데 요 자세한 뭐 이제 농법 기억은 그냥 각자 보세요. 되게 보면 이제 물을 이제 주고 키우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삼이는 본 가뭄에 논에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 수삼이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법신을 마치 밥작물처럼 이제 마른 농에 키우다가 모가 성장하면 다시 물을 넣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그 신특에서는 건항법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특한 이제 방식이다. 이항법을 이제 하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항법은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봄에 물이 별로 없어.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전농법과 좀 결합돼서 만든 경항법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자세한 내용은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건삼이는 봄가뭄에 심한 무리풍토에 개발한 독특한 농법이다. 예, 요 정도만. 그냥 모내기법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주로 나오는 게 모내기법이겠죠. 요거 삽종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공사기출 문제에 한번 삽종법 이렇게 관련돼서 나왔어. 그러니까 삽종법이나 모내기법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모판을 따로 만들어 법실을 뿌리고 모가 한 줌 이상 자라면 다시 논에 심어 견적하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은 수삼이와 건삼이보다 뒷매기가 쉽고 수확량이 많으며 가뭄이 들면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항법의 이제 뭐냐면 장단점, 예전에 한번 심했죠. 뒷매기 쉽다는 거는 뭐냐면 잡초 제거가 쉽다는 거야. 그 벼는 물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고서 뿌리가 물에 닿아도 썩질 않아요. 근데 이런 그 벼 옆에 있는 잡초들은 물에 약해. 그래서 물에 이렇게 두면 썩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김맥이 잡초 작업이 별로 할 필요 없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옮겨적기 시킬 때는 수확량이 많겠죠. 예. 요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 장점은 또 이모작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항법이 되면 이모작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가뭄이 되어 위험하다. 저수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상이죠. 그 이항법의 장단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항법은 조선 전기의 수의시설이 부족한 까닭에 정부도 권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강원도 그 일부 농민도 행해줬다. 자, 그 다음에 농사직설은 농농사 경제법도 있지만 반농사 경제법도 있다고 했죠. 예. 근데 이 반농사 경제법은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농사직설 보고과 특징을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좀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조선전기의 위정자가 이제 하삼대 농법을 중시해서 환경 평안도 중심으로 한 북방의 농법을 천시했다. 자, 이들은 북방의 논이 적은 까닭에 북방 농민이 게으르서거나 농농사 기술을 몰려서 판단했고, 그다음 북방의 농사직설을 보급하려고 하거나 보급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그 풍토에도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강요했다는 거죠.
성과는 노력에 비해 보잘것 없었다. 근데 솔직히 남방에도 큰 성과는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농사직선은 새로운 농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농법, 하산도 정식 정리한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산도 농민도 다 알고 있는 농법을 그 관리들 와서 뭐 얘기해 준다니까 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공지 앞에 뭐 문자 있는 것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런 농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큰 공헌을 했어도 당대는 큰 뭐냐면 성과는 없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남방에 접하는 농법이 있듯이 북방에서도 북방 나름의 농법이 있었다. 그 농사직선은 당시 남방 농법의 최고 수준을 알려준 책이지만 북방에 접합하지 않았다. 자, 조선 전기의 하산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은 토지에 비해 인구가 많았다. 자, 농사 기술에 한정된 토지에 많은 노동이 들이는 방향으로 발달되고 있었다. 자, 농사직설의 조의 농사법을 살펴보자. 자, 남방의 농민들은 밭에 이당과 고당을 작성한 후 발꿈치로 이당에 홍을 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씨를 뿌리고 다른 발로 흙을 이제 덮는 다 덮은 다음에 한 발자국씩 이동하면서 이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하여튼 이런 농법은 노동력이 풍부한 남방에 적합한 농법이죠. 자, 근데 북방은 인구에 비해 토지가 넉넉한 지역이다. 남방처럼 토지를 절약하면서 경제가 필요 없죠. 북방 농민들은 토지를 널리 점유하고 이를 세역하면서 경작하는데 세역이라는 건 뭐냐면 후경을 둔다는 거야. 연작상경 아니고. 근데 세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땅이 척박하지만 그런 이유도 없어. 다른 이유인데 땅이 넉넉하기 때문에 땅을 놀려서 지역을 회복하는 게 더 뭐냐면 노동력 절감하는 거야. 근데 남방 같은 게 땅이 적기 때문에 인구는 많죠. 어떻게든 땅을 어떻게든 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비법을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정치가들 볼 때는 위정자가 볼 때는 게으르다 빠져갖고 시비도 안 하고 농법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북방에서는 토지보다는 노동을 저장하는 농법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각기 노동을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풍습에 따라서 이런 풍토에 따라 다른데 이걸 이제 농사직선을 무시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농사직설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봤고, 자, 이제 다시 한국사 통론 넘어가서 천목기상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목기상학은 농업과 관련 때문에 일찍부터 각별한 관심이 두어졌다. 뿐만 아니라 왕도는 천도, 천리라는 합일된다는 유교적 정치사상 때문에 천문기상의 순육과 인군의 덕이 직접 관계됐다는 인식 때문에 천문기상이 발달됐다. 그래서 두 가지 농법하고 어떤 왕권의 정통성 이런 것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된 배경이었죠. 그래서 우선 이제 1442년에 추구기를 만들어서 서원관을 이제 두고 서원관 나중에 감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 천문 형상을 이제 담당하는 관청 이름이에요. 이건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두고 이들 복제의 각도에 보내 강수량을 측정, 보국해야 했으니 이는 세계 최초의 발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세종 때는 이천이나 자경실 같은 천문 가칭하는 대소간이 같은 것들이나 그 다음에 천체와 운행을 축제한 혼천이 회식에는 앙부일고 이 앙부일구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 앙부일구는 회식인데 이게 후대용으로 그 당시 멀리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채에도 이렇게 앙불불 달고 상하에도 달고 뭐 각국 이제 장식구에도 앙불불 들어서 날 대충 이제 시간을 아는데 그걸 이용했다고 해요. 양반 사대부 집안에서도 앙불불가 있고 그래서 요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이. 그다음 물시계 자경류 등을 이제 제작하였다. 자, 이러한 천문학의 발달은 당연히 역법의 발달을 가져와 중국과 아라비아 역법을 참고해서 새로운 역법서 7정사 4편을 이제 간행했는데 자, 이건 우리나라 기준한 역법의 조선 역법의 기본이 되었다. 이 밖에도 만리산, 한라산, 백두산 등의 역관을 보내 북극의 고도를 이제 측정하기도 했고 세조 때는 토지의 원근과 고조를 이제 측량하기 위해서 인지와 군형을 지정했다. 이건 세조 때 만든 거예요. 인지와 군형은.
그래서 이걸 양전 사업에 이용했죠. 그래서 이것은 정밀한 수학의 발달이 뒷받침은 물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록에 보면 세조 12년 땅의 원근을 측정한 인지와 내용은 인지와 균형은 제작됐다고 하여 양자가 별개인처럼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신문이 전해지지 않아서 학자가 따라서 인지는 원근, 균형은 고조를 측정하는 걸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거 좀 관련돼서 이제 앙불구 관련돼 갖고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는데 요즘 설명이 정확하게 좀 안 돼 있어서 천문 관측기구 잠깐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네. 여기 있네. 그냥 요건 기출문제 분석에 제가 적어놨다. 네. 시간 관계상 기출문제 분석을 읽지 못하지만 일단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 요거는 지금 기출문제 분석에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3편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셈에 있는 그 칠정사 관련된 내용 한번 또 읽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좀 쉬었다가 좀 할까요?